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강명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주아입니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이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 참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전문가이신 강명재 박사님, 뭔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모집한다라는 펀딩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법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조금씩 모은다. 네. 특별모아 재산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그 음반이나 영화 제작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성진아 씨, 2012년도에 개봉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26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는데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사실은 제작비가 부족해서 중단될 위기에까지 처했었는데요. 네. 이 영화가 세상에 다시 나오는 데는 크라우드 펀딩 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이처럼 이미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 문화 그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도 적잖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참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왜 저희는 몰랐던 걸까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거 보면 이게 좋은 점이 많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가 마련되었고요. 다소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크라우드 펀딩의 교과서,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은 첫 순서인 만큼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정의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네,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의 이정아 크라우드 펀드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법률 전문가 김재식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용어는 말했지만 이정호 소장님, 정확히 크라우드 펀딩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네.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 자금이 필요한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공개된 것을 SNS를 이용해서 지인, 더불어서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 또는 그 사업의 내용에 공감하는 대중들이 공감도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면 펀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해당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재식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펀딩이라는 말보다도 펀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대신에 크라우드 펀드라는 말을 써도 무방할까요? 예, 많이들 크라우드 펀딩 또 펀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투자 자산에 그 투자를 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의 그 집합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펀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자금을 모집한다는 취지에서 펀딩이라는 그런 말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흔히 SNS나 크라우드 펀딩이 주로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그 증권거래소 같은 일종의 허브라고 할까요?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크라우드 펀딩은 세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펀딩에 참여하는 대중,
하나의 주체고,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프로젝트 등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대중을 이어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 세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는 곳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십시일반이란 말이 언뜻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담감이 덜한 후원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후원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크게 보면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펀딩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부형과 후원형으로 나눠지고요.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서 지분 참여형과 대출형으로 현재로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원형이라 하면 펀딩에 참여하는 대중한테 상품이라든가 티켓 등의 어떤 재화를 공급을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여러 형태 중에서 후원형과 기부형이 잘 구별되지 않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구별될까요? 네, 방금 이정화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후원형은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이 있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예컨대, 페블 와치 같은 경우에 자금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페블 와치를 주는 그런 보상이 있고요.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분들한테는 티켓이나 시사회 대본, DVD 이런 것들의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형이고, 기부형은 영어로는 도네이션,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 IT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당시 영국의 어떤 꼬마가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프로젝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그 내용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자기 돈을 기부한 그런 경우가 기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부형과 후원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죠. 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소장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상형의 경우는 물건이라든가 티켓, 상품으로 제공을 한 것이고요. 지분 참여형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프로젝트의 단위 상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회사 자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혹시 온오프닉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서 강연 자주 듣습니다. 네. 거기는 아시나요? 아니요. 오프라인 모임을 온라인에서 중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네. 온오프닉스 같은 경우는 근래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 펀딩에 참여한 주체들한테, 대중들한테 지분을 나눠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지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또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이 투자금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은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3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투자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개인의 금융이나 기업에 있어서 투자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김 변호사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건가요? 대출형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민법상으로는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어떤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소액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창업하는 기업들이 창업 자금이 부족할 때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그 창업 자금을 이제 공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출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투자형이나 또 기부형, 후원형, 그리고 이런 그 유형들이 이렇게 법으로 딱 나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현재 존재하는 크라우딩 펀딩을 네. 유형화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의 뜻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중들에 의한 금융 시스템이 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공된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전문가에 의해서 하게 되고 네. 그 정보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이 산정이 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공감의 지수에 따라서 그 어떤 펀딩에 성공하고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대중들에 의한 금융 시스템이 도입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물론이죠. 네. 사람들의 공감을 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서 네. 내 상품 또는 내 프로젝트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는가에 따라서 펀딩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네. 조금 제가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네. 현재 우리 존재하는 벤처 캐피탈들은 창업 초기에 이렇게 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직전에 보통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네. 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10년 내에 약 13%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이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발효가 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혹시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초기 단계일지는 몰라도 이미 해외에서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장님, 어떤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미국과 영국에 있는 P2P 금융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P2P 금융 시스템은 개인이 또 다른 개인한테 투자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법적 전문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점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2009년도에 미국 킥스타터 .com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본격화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잡스법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시대를 예고하게끔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든지 새로운 분야가 잘 정착을 하려면은 어떤 사회적인 기준, 즉 법률안이라든지 제도가 잘 정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률안이 준비 중에 있죠. 네,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서 외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경에 법이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돼 있고요. 이탈리아도 그 무렵에 법을 만들었고, 이제 곧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13년 무렵에 이미 법을 통과시키고, 크라우드 큐브라는 그 중개 업체를 인가까지 했어요. 네. 일본은 작년 5월에 법을 통과시켰고 1년이 지나면 그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 두 분께서 그 크라우드 법안, 정확하게는 자본시장법 편에 있는 그 투자 중개업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현재 법안상으로는 6개월 뒤에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김 변호사님, 그 법률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법률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상 부족하고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창업자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하고 네. 또 이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SNS를 통한 어떤 그 공감, 우리 이정아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투자자의 개인 책임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이념을 잘 조화롭게 법률안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정화 소장님. 네. 물론 제도와 법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빚을 받을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도 정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법안이 선정되어 있는 것만큼 언젠가는 오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을 어떻게 대중으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까부터 그 공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재식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정아 박사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요. 그 일본의 와규라고 고베 비프라는 그런 아주 질이 좋은 소고기가 있습니다. 킥스타터닷컴의 어떤 분이 이 와규 100% 와규로 요포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올려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홈페이지에 과연 와규로 육포를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 있는지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올린 회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서 결국 돈을 모아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 공감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좋은 프로젝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나 또 사회 인식이 함께 병행되어야 이 좋은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이트도 있고 이미 20군데가 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급자 위주의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수요자,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끌어줘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정의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크라우드 이슈, 이 핫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